안녕하십니까. 논술감과 기억의 논센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편입논술 인문체능계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사회계열은 기존에 올렸었는데 인문계열도 올려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셔서 올려야지 생각만 하고 이 파이널 수업에 집중을 하느라고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2019년도 인문계열에서 우선 논제 1번에 대한 강의를 찍고 인문계열 대비법과 그리고 이번 연도에 나올 만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발문과 지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계열도 그렇고 인문계열도 그렇고 편입논술에서 지금껏 경희대 스타일답지 않게 발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논제 2번의 발문이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인문계열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논제 1번의 발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렇게 발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오히려 교수님께 땡큐 베리 감사라고 외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이 발문 곧 이 요구사항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실상 길을 개척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이 길의 표지판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방향성이 제대로 잡힐 것이고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발문 분석 방법론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이 발문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좌는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발문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기 이전에 경희대 스타일의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대 유형의 스타일은 논제 1번에서 항상 양자 비교와 더불어서 요약 유형이 나오고, 그리고 논제 2번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거를 적용 평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용 평가 유형 중에 이 적용 제시문이 1개, 이 제시문 발을 뜻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평가 대상 제시문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지문들 다라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대상 제시문이 3개로 구성되어서 이 답안의 문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답안의 문단이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게끔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문의 상세한 요구사항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큰 틀에서는 논제 1번은 양자비교 틀 자체가 바뀌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논제 2번에서는 이 적용평가 유형 중에서 제시문이 4개로 총 이루어져서 우리 답안을 4개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논제 1번의 발문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논제 1번도 보시면 여기 지금 맹자의 견해를 요약하라는 말이랑 이제 고자의 관점을 또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자라면 이 행위와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할지 논술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이 논제 1만 보면은 어디에도 비교하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대처를 해주시는데 큰 틀에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제시문 가와 나를 양자 비교 틀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 비교라고 하는 거는 제시문 가가 있고 제시문 나가 있다면 서로 상호간에 대립이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와 나를 어떤 식으로 대립항을 잡을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이 글을 전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먼저 우리가 이 요구하는 사항, 교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명확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약하고, 그러니까 즉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라는 건지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관점을 밝히라는 것도 또 2번째 요구사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요구사항은 예상할지 논술을 해라 라는 게 3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각각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사실상 문단의 구성을 3개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여기에 지금 글자 수가 501자에서 600자 이하죠. 이럴 때는 글자 수가 500에서 600자 이하라는 거는 글자 수가 좀 짧은 걸 뜻해요. 이 짧은 걸 뜻한다는 거는 문단이 3개가 나오면은 좀 다소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럴 때는 문단을 2개의 형태로 나눠주고, 결국에는 제시문 가와 나가 대립이 되는 형태니까 얘네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600자가 총 맥시멈이라고 봤을 때 얘네 둘을 해서 300자의 문단으로 하나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할지 논술하라는 부분에서 300자를 구성을 하게 되면 600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단이 총 2개의 형태로 나오게끔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이 요약하고랑 관점을 밝히시오라고 했을 때 이 2가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때 제가 300자로 구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기 안에도 요구사항이 2개이기 때문에 각각 150자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150자, 얘 150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이제 맹자가 나와요. 자, 맹자가 말했다. 어떤 이가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위험한 장면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아이를 구하는 것은 아이의 부모와 친해지기 위함이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며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부정문의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X표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친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친함의 목적이나 어떤 명예의 목적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싫어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로써 보건대 얘네들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구조는, 자, 이거 영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not A but B 구조는 A가 아니라 B를 뜻합니다. 이렇게 뭐가 아니고 모도 아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뒤에는 이 B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A와 B는 대립이 되는 거고, 필자는 A가 아니고 B다라고 하는 거는 A가 싫고 B가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 바로 따라 나오는 문장이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로써 보건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라고 바로 나오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악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자, 이게 아니요,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4개의 아니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걸 끊어주시는 게 좋겠죠. 요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얘가 1, 얘가 2, 그리고 얘가 3, 그리고 얘가 4. 그리고 여기에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뒤에 또 의의 단서, 그리고 예의 단서, 그 다음에 지의 단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인, 의, 예, 지가 각각 여기 번호에 매겨진다라는 게 이 구조적으로 보이게 돼요. 이게 반드시 어떤 글을 쓸 때는 논리적인 체계성과 구조성을 갖고 글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대비된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1, 2, 3, 4.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4가 각각 연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발문을 볼게요. 발문 보면 우리가 지금 가에서 아이를 구하는, 제시문 가에서 아이를 구하는 행위의 동기에 관한 맹자의 견해를 요약하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뒤에 고자의 인에 대한 관점을 밝히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인에 대한 관점을 밝히라는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지문 1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시문 가와 나는 기본적인 틀은 양자비교의 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양자비교의 틀은 반드시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 있고 그 안에 따라서 대립항으로 차이점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힌트를 좀 얻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 나 있죠. 지문 나에서 나왔던 걸 힌트를 받고, 아, 인, 의, 예, 지 중에서 결국에는 인의 관점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가 있어요. 즉 여기 1, 2, 3, 4 중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다?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발문에서, 다시 한번 보죠. 발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이를 구하는 행위의 동기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아이를 구하는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답변입니다. 근데 이 지문을 통해서 보면 결국엔 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보이시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맹자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행위의 동기는 바로 이 인, 즉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측은지심이라고 부르죠. 이 단어를 써주시면 좋고, 사실 측은지심이라고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 혹시 측은지심이라고 못 쓰더라도 결국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라는 형식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답에 근접하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절대 점수가 깎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맹자가 이야기하는 인이해지 사상, 요 사상에서 요 측은지심, 요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측은지심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문 나를 좀 볼게요. 지문 나가 가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 나를 한번 또 보시면 이번엔 고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고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인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함은 그릇과 같다. 사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우선 넘기세요. 넘기시고 지문을 다 읽고 내가 정말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우선은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너무 거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시간을 세이브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을 교화시켜 인하면서도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넘어가 보죠. 인성은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물과 같다.
아, 물과 똑같나 보네?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직까지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저는 여기를 보고 뭔가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듯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밑줄 그은 거랑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느낌이랑 똑같은데 여기 보시나요? 없으면, 터주면 이거 보시나요? 이런 뭐뭐하면 이거를 if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걸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이거는 형식 논리학이나 기호 논리학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조건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라면, 뭐뭐이면 이런 형식의 문장은 대부분 이 문장의 핵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인성을 선함과 불선함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도 주어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주어죠. 인성을 선함과 불선함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은 물을 동쪽으로 흐르는 물과 서쪽으로 흐르는 물로 나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나눌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구분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 주어가 뭐였죠? 선함과 불선함. 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 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비교하는 틀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교하는 틀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분이 불가능한데 얘는 선, 악이 구분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얘와 대립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구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겠죠.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건 결국에는 측은이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사실상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선한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연결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 제시문 가의 맹자는 선한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시문 나는 선악이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개념 지식을 잘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 지식과 배경 지식은 제가 다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개념 지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교 과정에서 교과서, 그러니까 EBS 교과서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쓰는 교과서,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나 또는 생활과 윤리 또는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인문계열 학생들은 철학 부분과 아니면은 이 예술 부분에서 많이 이제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주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 공부하는 교과 중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과목에 있는 개념들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윤리와 사상의 전체 과목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으로 좀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동양 철학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맹자, 순자, 고자. 어디서 많이 봤죠? 방금 전에 지문과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를 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본성을 이야기할 때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선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맹자와 순자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 고자는 무엇이냐?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은 본성 자체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무선악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립이 되는 거죠. 사실상 성선설과 성악설이 원래는 대립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도 대립이 됩니다. 이렇게 본성이 선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개념이고 여기는 선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라는 걸로 대립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문에서 본 거는 이 맹자와 고자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성선설과 성무선악설이라는 개념으로 대립을 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맹자와 고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성선설과 성무선악설이라는 개념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이 출제자는 그걸 원했던 거죠. 사실상 이 학생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인가를
판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번 연도에도 또 이런 개념 지식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서양 철학, 이 동양 철학은 이미 출제가 됐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철학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개념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지금 개념 지식으로 실제 강의를 할 때 쓰는 자료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도덕 판단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것들은 참고로 다 개념 지식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적 차원이 아니고 고등학생 수준이면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개념 지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개념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지식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인간의 본성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덕 판단 얘기죠.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로 나누고 있어요. 의무론과 목적론은 서로 대비가 됩니다. 대립항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칸트와 벤담 밀이에요. 이 칸트랑 벤담과 밀이 나오는 거는 반드시 이런 도덕적인 주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도덕 판단은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벤담 밀이 나오면은 반드시 목적론이라는 개념적인 지식을 단어를 써주셔야 되고, 이 칸트가 나오면 의무론적 윤리라고 명확하게 글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벤담 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리주의라고 읽었죠.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단어도 중요하게 보시고, 공리주의라는 단어랑 목적론이랑도 연결시킬 줄 아셔야 되고, 도덕법칙도 의무론이랑 연결시킬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흔히 도덕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재가 자주 나오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살인마 A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 B가 있어요. 살인마 A가 이 친구 B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B가 도망을 쳐서 결국엔 나의 집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나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이 친구를 숨겨준 거예요. 친구를 이제 숨겨준 거죠. 여기에 숨겨줬는데, 이 살인마 A가 쫓다가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물어본 거예요. 너 친구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보통 경우에는 당연히 거짓말을 쳐야겠죠. 근데 이제 거짓말이 잘못됐다,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칸트입니다. 이게 우리 의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런 걸 우리가 정언명령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칸트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이 있어요. 이 가언명령은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정언명령은 진짜 그 법칙에 따라서,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서 꼭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있다 내 친구,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목적론적 윤리는 공리주의를 뜻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리주의는 어떻게 배웠나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쾌락주의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쾌락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뜻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쾌락도 포함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가 여기서 내가 이 사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친구가 죽을 거라는 거는 유추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내 친구가 죽음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친구를 숨겨주는 것이 쾌락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짓말이 불가능하고요, 여기는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거 외에도 사실 더 있긴 한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문과 발문을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경희대의 유형과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답안은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하고 제가 쓴 답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강의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답안 같은 경우는 영상에다 공유를 해드리는 것보다 따로 정말 공부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에 유튜브 영상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은 카페에 올리는 그 댓글에도 올리셔도 됩니다. 댓글로 메일 주소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제가 제 답안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로 따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